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참팟 애청자 여러분.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참팟이 정규방송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잠시 휴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참팟이 호외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권한대행이 차분하게 읽어내려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뚫어준 탄핵 결정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탄핵 결정문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세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참팟의 터주 대감님이시죠. 한상희 법학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법학자이니 최적의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터줏대감까지는 아니고 아유. 터줏 영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터줏이란 말이 기득권을 의미하고 대감은 너무 늙은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닌가 하고 갑자기 쓰고 나니까 이거 정말 잘못 쓴 표현이 아닌가라고 제가 좀 약간 걱정했었습니다. 나도 그런 기득권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이번 탄핵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었던 참여연대의 사법감시팀 김희순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매주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세 번째 손님은요.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탄핵 소추위원이셨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꼭 나오고 싶은데 이제야 불러주시고 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너무 뻔뻔하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론가, 활동가, 탄핵 소추위원 이 최적의 조합이 모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정직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부당한 권력자를 이렇게 몰아냈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일이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날의 기쁨을 좀 다시 느껴보고자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분이 탄핵 결정이 날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그 탄핵이 11시부터 읽었잖아요. 그 주문을. 전 11시부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11시 1분쯤에 교실에 도착했는데 학생들이 이미 그걸 틀어놨더라고요. 그래 보고하죠. 그래서 이걸 같이 보고해서 저는 이렇게 참 그 같이 마음 졸이면서 학생들과 보았습니다. 한상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차가 너무 더럽다고 좀 청소 좀 하라고 해서 차 청소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초조한 마음에 근데 한편으로는 저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뭐 그래 들었던 뭔가 그 국가 청소와 차 청소를 같이 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 메타포가 느껴지는데 은유가 느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간사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네, 저희도 간사들이 다 같이 아름드리 홀에 모여서요. 같이 지켜봤고요. 처음에 그런데 할 때마다 다들 탄식을 내뱉다가 마지막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약간 눈물 흘리는 간사들도 있었고요. 청와대 잘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처음 두 번째 막 그 사유까지 읽을 때는 맞아. 원래 되는 사유부터는 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파트에서 갑자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 그게 딱 나오자마자 제가 순간 머리를 감싸줬는데요. 그리고 교실을 딱 봤는데 학생들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감싸지고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엄청나게 저도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뭐 더 가장 현장에서 그걸 느끼셨을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주민 의원님은 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때 그 재판 심판정에 있었고요. 저도 뭐 비슷했어요. 세 번째까지 안 되는 순간 막 온몸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끼리 서로 막 사인 보내면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죠. 참여연대도 박근혜 탄핵에 올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으면 청산당. 에벌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인데요. 그게 이제 그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읽으면서 however란 말이 4번인가 5번이 나와요. 자꾸 이제 뒤집고 뭐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 믿고. 근데 원래 이제 그 이정민 재판관이 그 이제 결정 요지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읽을 때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원래 국정농단이 제일 먼저였는데 그걸 맨 뒤로 돌리고 이제 그 공무원 임용권함 남용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언론 자유 침해한 거 그리고 세월호 이렇게 순서로 가더라고요. 갑자기 앞에 게 1번이 하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안 돌아했어요. 이게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려고 그냥 뒤로 뺐구나. 그 사실 저는 너무 긴장감에 항목은 알았는데 그 항목이 정말 순서대로 읽히고 있는지는 정은 눈치를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탄핵 결정 요지문을 보면 앞에 그냥 대놓고 그렇죠. 잘못됐다 하고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시작하고 나머지 걸 읽고 있고 나머지 걸 쓰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 순서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님은 뭐 소추위원이셨기 때문에 더 감회가 깊었을 것 같은데요. 뭐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경험하셨던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대부분 근데 다 보셔가지고 저만의 경험이라고 말하기가 다들 어렵죠. 뭐 다 보셨잖아요.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뭐 서석구 변호사님. 그래도 현장에 있으면 정말 열받았을 텐데요.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느낌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죠. 라이브라는 생생함이 좀 있어서 사실 김평우 변호사님이 막 발언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춘석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서석구 변호사님이 막 말씀하실 때는 저는 오히려 좀 놔두자 그랬었어요. 분위기 좋다. 근데 오히려 이제 권성동 위원장님이 이제 제지를 했죠. 하여튼 뭐 이러저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모습들 많이 봤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그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상희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탄핵 사유가 13개 정도로 있었던 걸 5개로 정리를 했었고 다시 이제 그 5개를 그 소추위원 쪽에서 다시 정리를 했었던 거죠. 13개로 낸 걸 5개로 정리한 거는 헌재가 있고 그걸 다시 4개로 이제 정리하는 거는 5번째 법률 위반 사항을 그렇죠.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건 저희가 그래서 이제 5개가 4개로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비선 라인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사기업이나 뭐 이런 걸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낸 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유고 또 하나가 그 세계일보 사장
이제 뭐 문건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세계일보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사장을 해임시킨 거 이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막 인양이 되고 있죠. 예. 이제 세월호 사고 참사 때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 자,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가 빨리 저 공무원들. 예. 그 이제 그 뭐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공무원 임명권을 그 남용한 거.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보통 이제 공무원 임용권 남용 부분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 침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 하고 이제 그래서 뭐 탄핵 사유로 삼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헌법상의 명문 규정으로서 바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만큼 그렇게 헌법 해석이 좀 곤란하다. 이제 그래서 그 세 개는 기각을 하고 이제 그 처음에 이야기됐던 그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사기업 강요했던 사건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헌법을 위배했고 법률을 위배했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해놔놓고도 계속해서 발뺌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또 사실을 은폐하고 뭐 이랬던 것은 그러니까 의회주의를 그 위배한 것이고 또 법을 위배하는 것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조사를 하겠다 또는 나오겠다 해놓고 시건을 한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이 뭐 반성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 마음을 다져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 그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예. 근데 그 참여연대가 파면을 촉구하는 소견서를 냈었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그 뭐 두 가지 근거를 뭐 생명권 보호, 제가 읽기로는 뇌물죄 이걸 그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근거들이 결정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기업과 서로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죠. 사통한 부분이죠. 뭐 강요죄 그렇게 이야기됐지만 결국은 사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려면 굳이 인정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헌재가 이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최소 강령만 합의를 한 게 아닌가. 8명이 더 이상 불만 없이 이의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끄집어낸 게 아니냐. 그래서 세월호 부분이나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뇌물죄에 해당되는 정경유착 부분 이런 것들은 뭐 한편으로 제껴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말고 헌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적 판단으로 보면은 뇌물로 받든 강요로 받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강일원 재판관이 계속 얘기했던 거고 마침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47조인가요? 국회의원이 사익 추구 금지하는 거. 그 조문으로 그냥 해서 헌법적으로 가자라고 제가 의견을 내서 마지막에 그걸 정리해서 마지막 5번째 사유를 헌법 판단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미르하고 K스포츠를 만들어서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돈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게 뭐 뇌물이냐 강요냐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급이 안 된 거지 마치 뭐 뇌물이 인정이 안 되는데 국회가 그렇죠. 억지로 뭐 뇌물로 뭐 탄핵 소추 사유를 삼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세월호 관련돼서도 보면은 이제 결정문을 보면은 잘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뭐 소추 사유에서 빠진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시 결정문 읽어보시면 미흡하고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대통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너무나 미흡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계속 관저에 있었다 그 이야기도까지 나오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재해재난 때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구체적 입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의무를 도출해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실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파면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실성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를 판단해서 파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판단 사유로 삼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뭐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좀 더 파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결과만 본다면 우린 정말 좋은 결론을 얻어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제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각자가 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씩만 좀 일단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승 간사님께서는 이게 활동가로서 어떤 좀 뭐라고 할까 가장 불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거였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월호 부분이나 뇌물죄 부분 저희 참여연대가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인용은 안 된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 약간 이렇게 안창호 재판관님의 보충 의견 부분 보면 이렇게 사회 통합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굳이 그 의견을 내셨어야 할까? 약간 본심이 그런. 들었나요? 강요하는 사회통합을 강요하는 보충 의견이었다. 예.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이론가로서 어떻게 좀? 저는 사실 헌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참 불만투성이의 결정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탄핵 결정문이 앞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지침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헌법을 그러니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러면서 본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을 탄핵했다. 8명이 합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김희수 이진승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죠. 거기다 보면은 다 세월호 부분에서 대통령이 잘못했고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중대한 성실 의무 위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충 의견을 간 건데 사실 의미를 본다면 성실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걸 말을 바꿔서 중대한 성실 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리를 생략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변용했거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재앙직 대통령제라는 그런 잘못된 체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많은 헌법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헌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긴 한데 좀 불만스럽다는 저도 약간 느낌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일단 소추위원으로서 박주민 의원님이 가장 아쉬웠던 파트가 있었다. 저도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일면 법리적으로는 저도 납득은 가는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좀 더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자료가 헌재로 넘어왔다면 다른 판단도 가능했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헌재 재판은 특검의 자료를 기반한 게 아니라 특검 전에 이루어졌던 검찰의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헌재가 더 판단하고 싶어도 사실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또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삼성 관련된 부분 뇌물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일반 검찰이죠. 특검에 대비되는 일반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 수사를 안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그런 자료상의 한계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진짜 아쉬운 부분이 딱 두 가지죠. 참여연대 의견서도 나왔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결정문에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추위원 측에서 주장했던 그걸 정리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딱 한 번 그게 헌재의 말이 아니라 소추위원 측의 말이었죠. 그걸 인용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이 탄핵 사건 자체가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밀어 압박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안 했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제 삼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 사실만을 나열하는데 딱 2번 등장하더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이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장 많은 돈을 냈고 가장 큰 기업이고 우리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함으로써 뭔가 헌법재판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뭐 많은 분들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정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판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2개거든요. 헌법학과 법사회학인데 법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가장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만장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가장 최소주의적인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므로써 적어도 결정문을 이유로 해서 토달고 반발하고 튀쳐나가는 이런 그 현상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사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사회 안정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가장 충실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박주민 의원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이게 어떤 결정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주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결정에 뭐 그런 고민들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수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찾은 게 아니라 최소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정리한 것 아닌가라는 제가 지금 수학적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건가요? 그냥 머리가 최소 공약수로 말 처음 들어봐요. 또 최소 뭐죠 그러면? 네. 저도 그래서, 수학이 약해서 뭐 있잖아요. 가장 적게 예, 겹치는 거. 가장 겹치는 교집합.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세월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됐던 부분도 또 있어서 이런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고 또 현장에 나가봐도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세월호가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성실의 의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측정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탄핵 소유 대상으로 삼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저는 그렇게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바로 이해했던 건가요, 제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이제 진짜 결정이 나오자마자 가족분들이 저한테 그런 문자나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해재난 때 대통령과 청와대의 업무를 법에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가족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법례를 조사시켰어요. 그런데 독일 쪽 입법례는 없고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그 재해재난 관련된 법에다 좀 넣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가 새로운 사실을 막 발견해내는 기구는 아닌데 아예 수사가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던 거죠. 그래서 헌재로 넘어온 자료가 굉장히 없었던 거고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좀 그 부분을 이제 속 시원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이 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네, 그랬어요. 기본적인 거는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참사다라는 걸 다 동의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기억을 소상히 일깨워서 다시 의견서를 내라라는 요청을 계속했어요. 한 번 냈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이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 소상함이 떨어진다.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결정문을 읽을 때도 결정문은 없는 문구죠.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정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라든지 이 아픔의 크기 같은 것에는 크게 공감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안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국가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 국가는 움직이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상적인 어떤 존재고요. 이 국가의 책무를 맡고 있는 입법자 국회라든지 또는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증거가 없고 뭐 또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도 한계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또는 그 24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대통령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를 따져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의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왜 그 7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그것도 드러난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그럼 다른 중요한 일은 뭐 했는가를 물어봐야 되죠. 근데 대통령 측은 이걸 전혀 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얼마든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제 전공 자체가 뭐 정치 철학이다 보니 이 정치 철학에서 근대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자기 구성원들의 그 생명 보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브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던에서 자신의 구성원들의 안전을 주권자가 보장하지 못하면 그곳에 속해 있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더 나은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서 떠나도 좋다. 그렇죠.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그러니까 정도로 자기도 프랑스를 망명했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 이 생명의 안전의 보호를 갖다가 근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도 쓰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그 보충 의견을 살펴보면서도 좀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성실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 상황, 위기 상황을 인지한 대통령이 집무실에 안 나갔는데 이게 방임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이제 쟁점 중에 하나 있는데요. 관저에서도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쪽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넘어온 것도 없고 저희들도 청와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소추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연대 옥상에 가면 저 관저 그러니까 지붕 보이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그렇지 관저에 있다니 이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됐었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이 헌재로 넘어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보면은요, 그 이제 아마 김인수 재판관이 일부러 그렇게 틀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무를 포기했거나 뭐 고의로 저버렸거나 뭐 그런 그게 이제 중대한 성실 의무 위반이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한 결과가 중대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보충 의견 쭉 보면은 성실 의무 위반했다는 취지로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파면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답이 아니고 쭉 이렇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위반한 것의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됐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야기하면 박근혜 한 머리를 흔들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파면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논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 사실 제가 알기도 원래 탄핵 심판권이라는 게 사법부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부의 권리였잖아요. 그렇죠. 탄생한 곳이 영국이었고 영국 의회가 가지고 있던 권리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하원이 발의하고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이 되고 그냥 단지 그 회의 주제만 대법원장이 할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원들이 이제 판단해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표자들을 끌어내릴 때 있어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탄핵 소추를 시키는 건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 사실 그 탄핵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세월호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월호라는 이 이유가 심판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저는 만약에 그 박주민 의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 본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 나름대로는 헌법재판소가 이건 국가의 지도자에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면책을 해주는 느낌이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들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쭉 따져보니까 성실 의무를 지켰다고 얘기하거나 성실 의무를 안 지켰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둘 다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헌재가.
결국은 뭐 타협의 산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그 탄핵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이나 위헌적인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그렇거든요. 사실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기르된 게 없어요. 셋 다 충족합니다. 근데도 이제 헌법재판소는 계속 결정문에서 보면은 말이 꼬여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세월호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김민수 관? 사실 박주민 의원님이 더 예. 직접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지만 그날 이제 탄핵이 인용된 날 저희 간사들도 다 같이 이제 거리에 나갔고 마침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청와대와 가깝잖아요. 이 길이 다 통제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거리에 쏟아나오고 길도 바로 통제가 돼가지고 청와대 바로 앞에까지 저희가 같이 걸어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청와대 행진 그 거리를 더 확보를 하는데 약간의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까지 갔는데 거기에 바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경찰과 이렇게 대치돼서 서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마냥 웃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봤고 그 앞에까지 저희가 막 걸어가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막 걸어갔다가 그분들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참담함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가장 큰 그 동력은 바로 세월호에 대한 저희들의 분노였고 참담함이었는데 그게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그 고통과 참담함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분들 발표한 이렇게 성명이랑 이렇게 기사 인터뷰를 봐도 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시면서 전화하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 가족분들 중에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진상규명이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좋은 날인데 아이가 없다라는 게 새삼 더 느껴진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합리적 대안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소추소유 인정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없다는 말에 제가 갑자기 순간 목이 약간 메어버렸는데요. 뭐 이제 세월호 이야기는 이점에서 이제 그 약간 정리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다른 데로 좀 초점을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탄핵 결정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기업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느낌이 좀 이상했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 뇌물죄인지 무슨 강요인지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마치 그 중에서도 결정문 어감 자체는 기업 등의 행위가 자발적 뇌물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까지 제공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세월호 부분도 저는 계속 그래서 잘했다고 한 건 없다. 그냥 판단 사유가 되게 애매하고 판단 사유가 안 된다고 봤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자기네들 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뇌물죄 관련된 표현이나 삼성 관련된 표현도 저쪽에서는 이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치 강요처럼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저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측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는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됐고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구조적으로 정보 원천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만약에 뭐 뇌물에 대해서 좀 더 헌재가 쓰려면 그만한 자료들을 이제 국회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없어요, 뭐가.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 그분도 아쉬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기본적인 틀이었잖아요.
정경유착이라 하더라도 둘이서 짝짝꿍을 하더라도 한쪽이 우월한 쪽이 있고 한쪽이 조금 약한 쪽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그 이제 권위주의 체제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그래도 국가가 짝짝꿍이 하면서도 정책 그 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셌고 기업은 조금 약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으면서 자기 이익은 다 챙겼던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이번이 딱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 결정문에서 조금만 언급해줬어도 이렇게 좀 아쉽거나 허전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것도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걸 언급했으면 그 반대쪽의 측면에도 약간의 언급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생략해버리고 특히 삼성 관련 파트를 들여다보면요. 그냥 아주 건조하게 삼성 뭐 무슨 기업 그렇게 나열할 때 딱 2번 아무 그런 맥락 없이 그냥 건조한 정말 사실의 기술로 그냥 딱 두 차례 언급하고 그냥 싹 건너가 버리거든요. 사실 예. 그렇잖아요. 그 기업이 대통령이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꼼짝 못하고 돈을 냈던 옛날에 이제 전두환 그 체제에서 뭐 동명목재나 이래 잡아가지고 보안사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패고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오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이제 돈 좀 내라. 그래놓고 안 내면 재미없을 거리란 말은 안 했잖아요. 그 기업이 알아서 그냥 어찌 보면은 미리 기어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미리 기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이 그 돈을 내면서 자기들의 해결 문제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그 일방에서 강요를 하고 사방은 그냥 구속되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정경유착의 그 표본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근데 아마 헌재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탄핵을 할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형사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탄핵으로 해서 그게 어떤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형사 사건의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공소유지 과정에서 결론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헌재의 결정이 영향받는 걸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안 흔들릴 부분, 핵심 부분만 딱 잡아서 어차피 탄핵이란 결과를 낳으면 되니까. 아마 통합지 못한 사건의 그 경험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했는데 내란 음모가 아니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아로가 없어.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아주 그냥 부정 못할 핵심만 딱 잡고 탄핵을 시켜버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전략적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김미성 간사님 뭐 여기 더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삼성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센터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 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그 삼성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고발도 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그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한번 짚고 싶고요. 큰 아쉬움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건 8대 0을 만들기 위한 그 전략적 선택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헌재 판결이 원칙을 세워주고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전략적으로 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면이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헌재 대변인 같아요. 근데 김평호 변호사나 저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수사도 안 마쳤는데 또 특검 수사가 재판에 가서 형사법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관들도 아마 그 통진당의 악몽을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거 크게 잡고 가다가 보면은 또 계속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통합진보당 판결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번 열심히 읽어봤었는데요. 뭐 거기는 결정적으로 뭐 피움 사돈 뻐꾸기 뱁새 이런 게 나오는 게 큰 문제였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뻐꾸기 뱁새 하셨던 분이 또 안창호 재판관이시잖아요, 원래. 근데 이 재판관님이 또 보충 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학자로서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왕제 대통령제하고 이거는 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그냥 사익 추구를 위해서 악용한 거거든요.
여기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긴 하겠는데요. 사실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뭐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마시시오 하고 누가 옆에서 이제 견제하고 했겠죠. 뭐 어쨌든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할 것인지 좀 사실 저는 탄핵 이 결정문에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234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어기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물론 자기 권한이긴 하지만은 법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따졌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본다면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책적인 판단이지 법 판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은 법 판단이지만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저 사람을 쫓아낼 만큼 중대한 것인지 안 그러면 안 쫓아내도 될 정도 사소한 위반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익의 형량에 관련된 것이 그거는 정책 문제잖아요. 가치의 문제고 그런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뭐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했어요 좀.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뭐 일단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해결하는 게 꼭 개헌인가?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여러 가지 법률 개정으로 뭐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시킨다든지 좀 대통령이 들고 있는 언론에 대한 소유권이나 인허가권을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바로 개헌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잘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개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쫙 서 있다가 뭐지? 왜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그랬던데 마침 또 결정문에서 또 그게 언급이 되니까 뭐야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죠. 예. 아니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면 과거의 대통령은 왜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좀 그게 정말 이게 근데 저쪽 편에서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님도 다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 세월 맞았다. 이게 다 대통령제의 문제다. 왜냐면 그건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의 그 풍수 지리가 나빠요. 심지어는 그 얘기예요. 갑자기 왜 최순실 뒤에 샤머니즘으로 심지어는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통령 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생각해도. 참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안창호 재판관은 저는 이게 좀 유심히 살펴보는 그 재판관 중에 한 분인데요.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정말 아주 쉽사리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약간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좀 살펴보는 재판관님인데 이번에는 또 이걸 구조적 문제로 돌리고 있어서 좀 저 나름대로는 좀 약간 저는 솔직히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재가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고요. 우리는 뭐 또 지금 다 거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면서 이제 헌재 소장 그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인물들이 후임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지금 김희순 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갑자기 성함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선혜. 이선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333 해가지고 그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추천 TO다. 그래서 지금 추천이 된 상태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추천이 되셨는데 지금 이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문제는 참 그래요. 대법원장이 자기의 뭐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뭐였죠? 이선혜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헌법 문제를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대법원장 혼자서 그냥 콕 찍어서 글자 써가지고 내면은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권한이라 하더라도 뭔가 인선을 하는 절차가 있고 그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한번 검증을 하고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적이다. 적어도 대법원장이 보기에는
뭐 의견을 수렴하기는 이 사람이 채직이다 하고 내놔야 되는데 그것 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름만 딱 쳐서 내놓은 이런 구조거든요. 아니, 독일에서는 그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의회에서 다 하죠. 아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저희 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개혁 과제로 뭘 꼽을까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헌재 관련된 정책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3명을 그 추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건 얘기가 아니죠,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위상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또 대법원장 추천하는 거 아닌가? 서로 예, 예. 그 한 가지 뭐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선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으로 2번을 추천을 했다가 두 번째 추천된 지 40일인가요? 그렇죠. 40일 만에 다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바로 이제 그런 사실 때문에 정말 양승태의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법원장의 이 과도한 추천 권한도 좀 법 개정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런 거 보면 뭐 개헌이 필요한 건가요? 예, 그럼 뭐 어쨌든 생각해 보는 개헌은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예,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예. 뭐 대법관 회의를 거친다든지 예, 예.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아,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난 3월 1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각자 뭐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진짜 탄핵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쏟았다는 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실 거고 저도 그런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탄핵이 되면 사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연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상희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의 탄핵에서 떠나가서 적폐의 청산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청산의 출발점은 청와대의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수첩 공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죠? 그게 지금 검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4대 발세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그 구조는 뭐냐면은 밀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보지 못하고 언론이 지켜보지 못하고 의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이 돼가지고 탄핵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청와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언론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의회가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누군가 앉아가지고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하고 지금 이제 적고 있을 거예요. 아, 예, 30년 그렇죠. 동안 뭐 그 봉인해 두려고 이것부터 우선 깨버리는 게 옳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현재 이 상황에서요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역시나 그 검찰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검찰 그 조사가 미진한 부분 때문에 현재 판결도 저희한테 그렇게 흡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잘할 거란 예상은 다 있거든요. 죽은 권력 앞에서는 강한 검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하도록 계속 감시를 하고 예, 이 앞으로 대법원장 임명도 있을 거고 헌재 소장 임명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알고 이래서 대법원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좀 많이들 아시게 돼서 이 대법원장이라든가 헌재소장이 임명이 될 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좀 더 알고 관심을 많이 가지었으면 좋겠고 저희 참여연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네, 미리 홍보드리면 저희가 4월 3일 이 검찰 보고서 발간 기념 토크쇼를 할 예정인데요. 조국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 하태영 공동 대표님 나오시고 박주민 의원님도 너무 모시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모시지 못하는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참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왜냐면요, 그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긴 역사 동안에 탄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탄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3분의 2라는 숫자를 얻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탄핵이 된 적이 없는데요. 실제 뭐 닉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임했고 뭐 사임해 버렸고 앤드류 잭슨이 한 표 차로 이제 탄핵을 모면했었고요. 뭐 클린턴은 뭐 쉽사리 뭐 이제 모면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 탄핵이 된 적이 없었고 우리 역사를 들여다봐도 1948년에 첫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개정 헌법을 카운팅해도 그 숫자를 헤아려 본다고 해도 그 이후에 70몇 년인가요?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사실 절차를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힘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좀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참팟 호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 헌나 1 토바보기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주문 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한 장면이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지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를 짓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씨 파면 이후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뭐 제 눈에만 그런 건가요? 지금의 후보들이 지금을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기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순간으로 보는 것인지 뭐 지금의 형태로만 본다면 크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국가를 짓는 일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탄핵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같이 새로운 시작에 나서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